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일 고전지혜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과정 문학 분야 두 번째 시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강의하게 된 요아교육과 윤영순 교수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서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문학적 작품으로 우리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이 네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극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그 욕망을 위해 투쟁하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결국 파멸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4대의 비극을 통해 인간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셰익스피어의 4대의 비극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인간의 복잡한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를 보면 먼저 수업의 목표를 확인한 후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4대 비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의 목표는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탐구함으로써 자아를 발견하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욕망과 가치관을 돌아보고 인간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잊을 수밖에 없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라. 위험한 상상은 독약이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명대사들은 어느 작품에서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들인지 아시나요? 너무 유명하지만 정작 어떤 배경에서 나온 내용인지는 잘 모르는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셰익스피어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햄릿, 한여름밤의 꿈 등 썼다 하며 히트를 치는 영국 최고의 극작가. 약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26일 잉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상층이었던 그는 부족함 없는 유년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약 14세가 되는 무렵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고 학업을 중단하고 집안일을 돕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을 가지 못하고 셰익스피어는 성서와 오비디우스의 작품을 읽으며 세계 최고의 극작가로서의 주춧돌을 다지게 됩니다. 18세가 되던 해 8살 연상인 앤 해서웨이와 결혼을 했지만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던 셰익스피어는 3명의 자식과 아내를 내버려둔 채 고향을 떠나 7년을 바깥 세상에서 떠돌게 됩니다. 1590년 런던에 도착한 그는 엘리자베스 1세의 여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 런던으로
많은 농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런던에 매료됩니다. 그중 하나였던 연극은 셰익스피어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극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빠르게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최고의 인기 있는 작가가 되었고 1594년부터 당시 런던 연극계 양대 산맥 중 하나인 국내무 장관 극단 전속 극작가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가 쓴 38편의 희극과 비극 작품 중 다수가 런던 무대에 상영이 되었고 모든 연극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1616년 4월 26일 자신의 52번째 생일에 사망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사후에도 그의 작품을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희곡과 시는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읽히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가치를 단적으로 평가한 문장을 소개해드리면 토마스 칼라일이 영국이 인도는 언젠가는 잃게 되겠지만 셰익스피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마 셰익스피어에 대한 가장 유명한 평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인도를 준다 해도 셰익스피어와 바꾸지 않겠다는 말로 와전되어 더 유명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입니다. 각각의 작품은 독특한 특징과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단연 첫 번째는 햄릿입니다. 먼저 등장인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햄릿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 삼촌 클로디우스 왕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햄릿은 복수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겪게 되지만 결국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 오피리아와 그녀의 오빠 레어티즈를 잃게 되고 결국엔 자기 자신마저도 죽음에 다다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 나온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리면 햄릿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숙부인 클로디우스에게 독살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복수를 다짐하지만 번민에 빠져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햄릿은 이 과정에서 연인 오피리아의 아버지이자 클로디우스의 오른팔인 폴로니우스를 죽이게 되고 이를 보복하려는 레어티즈와 펜싱 시합을 벌이다 죽음을 맞게 되는 인물입니다. 클로디우스는 햄릿의 숙부입니다. 형을 독살한 뒤 왕위에 오르고 형의 아내인 거투르드와 재혼하는 인물이죠. 거투르드는 덴마크의 왕비, 즉 햄릿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죽은 뒤 시동생 클로디우스와 재혼하는 인물입니다. 폴로니우스는 클로디우스 왕의 고문관입니다. 레어티스와 오피리아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결국 햄릿에게 죽임을 당하는 인물이죠. 오피리아는 폴로니어스의 딸이고 또 햄릿의 연인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햄릿의 손에 아버지가 살해당하자 정신이 나간 채 서성이다 시냇물에 빠져 죽는 인물입니다.
레어티즈는 폴로니어스의 아들인데 프랑스 유학 중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덴마크로 귀국해 햄릿과 펜싱 시합을 벌이다 죽게 되는 인물입니다. 햄릿의 전체 줄거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햄릿은 아버지인 덴마크 왕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귀국합니다. 삼촌인 클로디우스가 왕위를 차지하고 어머니 거트루드와 결혼하였는데 여기서 유명한 명언, 약한 자여 내 이름은 여자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지 2달도 안 되어 시동생과 결혼한 어머니를 두고 햄릿이 읊조린 말입니다. 이후 햄릿은 아버지 유령을 만나는데 유령은 자신이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햄릿에게 말하며 복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명언이 나오는데 내 목숨이야 반푼 값어치도 없고 내 영혼도 똑같이 불멸인데 유령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햄릿은 말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유령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있는 데서는 말하지 않는 유령이 햄릿만을 따로 부르자 유령을 따라가려는 것을 만류하는 친구들에게 햄릿이 한 말입니다. 이후 선왕의 독살에 대한 연극을 준비한 햄릿은 왕과 왕비가 연극 내용에 불쾌해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왕 독살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는 왕의 기도를 목격한 햄릿은 회개한 왕이 천국을 가는 것이 두려워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맙니다. 여기서 바로 to be와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즉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희대의 명대사가 등장하는데요. 연극을 준비하며 이에 대한 왕과 왕비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할지를 번민하며 독백하는 장면입니다. 햄릿이 사랑한 오피리어의 아버지인 폴로니우스는 햄릿이 오피리어를 배신하는 것을 의심해 왕비의 방 커튼 뒤에 숨어 햄릿과 왕비의 설전을 엿듣고 있는데 햄릿은 클로디우스의 왕으로 생각해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에 클로디우스는 폴로니우스를 살해한 햄릿을 영국 왕에게 보내며 햄릿을 죽여달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햄릿이 중간에 편지 내용을 알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의 죽음에 오피리어는 미쳐서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졸지의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레어티즈는 클로디우스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였는지 추궁하자 클로디우스는 레어티즈에게 햄릿과의 결투에서 독이 묻은 칼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투 도중 칼이 바뀌며 둘 다 죽고 계략을 알게 된 햄릿은 숙부인 왕을 독칼로 죽이게 됩니다. 어머니 거트루트 역시 왕이 예비로 준비한 독 포도주를 마셔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주요 등장인물이 모두 죽음을 맞게 되는 비극이 햄릿입니다. 햄릿을 요약하자면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과 마주한 햄릿의 복수와 고뇌를 주제로 하는 비극이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절대 선과 악을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이런 여정 속에서 다양한 명언들이 독자들의 가슴에
남게 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두 번째로는 오셀로입니다. 베니스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무어인 장군 오셀로가 아기인 이아고의 관계에 빠져 정숙하고 착한 아내 데스데모나의 정절을 의심하고 질투하다가 급기야는 아내를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 오셀로는 수치심에 결국 자결하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등장인물로는 오셀로는 베니스의 유명한 장군인데요. 굉장한 능력이 있었지만 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는 인물로 나옵니다. 오셀로 역시 자신이 백인이 아니라 무어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을 알고 이에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무어인은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무슬림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아랍인들도 함께 무어인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셀로의 아내 데스데모나, 로도리고는 데스데모나를 짝사랑한 베니스 신사입니다. 이아고는 오셀로 기수이며 에밀리아와는 부부 관계이고요. 마지막 등장인물은 캐시오는 오셀로 부관입니다. 오셀로의 전체 줄거리를 명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셀로는 흑인으로 각종 인종 차별에도 불구하고 베니스의 유능한 장군입니다. 그는 베니스의 언로원 의원의 딸 데스데모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딸을 흑인 장군 오셀로와 만나게 해 결혼하게 만든 것을 자책하는 언로원 의원인 아버지에게 베니스 공장은 지나가고 끝나버린 불행한 일을 슬퍼함은 더욱 많은 불행들을 불러오는 길이 된다오 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데스데모나를 짝사랑하던 로도리고는 캐시오에게 오셀로의 부관 자리를 빼앗겨 앙심을 품고 있던 이아고는 로도리고를 구슬려 캐시오와 오셀로를 망칠 묘략을 꾸밉니다. 이아고의 계략으로 로도리고와 싸우고 공경에 빠져 캐시오는 부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부관에서 쫓겨난 캐시오는 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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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는 명성을 잃었도다. 나는 분면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비천한 것만 남았도다.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아고의 비탄에 빠진 캐시오에게 적군의 데스데모나에게 복직을 간청하는데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캐시오와 데스데모나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며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오셀로에게 아내를 의심하게 만든 이아고는 위하는 척 질투를 경계하십시오, 장군님. 질투는 사람을 농락하고 잡아먹는 녹색 눈의 괴물입니다. 라고 짐짓 의로운 척하는 이중인격을 보입니다. 계속된 이아고의 계략에 속은 오셀로는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며 결국 아내를 죽이게 되지만 이후 이게 모두 이아고의 계략이었음을 알고 오셀로는 후회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오셀로에게 사실을 전한 이아고의 아내 에밀리아도 이아고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오셀로를 요약하면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비극적 사랑과 질투 이야기를 통해 절대적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특히 오해와 질투로 인한 비극을 통해 사랑이 질투로 이어지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앞서 소개하지 못했던 명언으로는 공기처럼 가벼운 사소한 일도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성서의 증거처럼 강력한 확증이지요. 위험한 상상은 그 본질이 독약인데 맛이 고약한 줄 모르다가 약간씩 피 속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유황불처럼 퍼지는 거야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어왕입니다. 탐욕스럽고 강교한 큰딸과 둘째 딸에게 왕국을 넘긴 리어왕이 결국에는 딸들에게 버림을 받아 분노에 찬 광인이 되어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딸은 질투에 눈이 멀어 둘째인 동생을 독살하고 자신은 자살하며 리어왕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막내딸 코딜리어까지 결국에는 가련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한 가족사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리어왕은 세 딸인 거널릴, 리건, 코델리아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묻고 아첨하며 거짓된 사랑을 과장해 말한 거널리와 리건에게 왕궁을 물려주고 진실된 말을 하는 코델리아를 왕궁에서 추방합니다. 리어 왕의 결정에 반대한 켄트 백작도 추방당하고 맙니다. 코델리아를 추방하려는 리어 왕을 만류하는 켄트 백작은 리어 왕이시여 더 현명하게 보소서 저를 폐하의 진실한 충신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리어 왕은 거널리와 리건에게 왕궁을 나누어 준 뒤 두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내지만 딸들은 점차 리어 왕을 홀대하고 귀찮아합니다. 리어 왕은 딸들에 절망하며 신하인 글로스터의 성으로 피신하지만 글로스터 역시 적자인 에드가를 쫓아낸 서자 에드먼드의 배신으로 눈이 뽑혀 쫓겨납니다. 에드먼드의 모함으로 글로스터 성을 도망나와 길거리를 헤매는 에드가는 누가 감히 내가 지금 최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 더 나쁘다 라고 말합니다. 에드먼드는 리건과 고넬리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권력을 얻으려 합니다. 반면 코델리아는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오지만 전투에 패배해 리어 왕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에드먼드의 음모로 눈이 뽑히고 맹인이 된 글로스터는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며 변장한 에드가에게 나는 갈 길이 없으니 눈도 필요 없소. 내가 보았을 때 오히려 나는 비틀거렸소 라고 반성합니다. 고넬리와 리건은 서로 에드먼드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다 모두 죽고 에드먼드 역시 에드가와의 결투에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감옥에서 코델리아가 목 절려 죽은 것을 발견한 리어 왕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어 비극적인 결말로 극은 마무리됩니다. 리어 왕을 요약하자면 딸들에게 배신당한 리어 왕의 깨달음을 통해 참된 인간다움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먼저 겉으로만 보여지고 표현하는 것 이면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탐욕과 오만함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리어 왕의 많은 명언 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그것들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순탄치 않다 등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인 맥베스입니다. 더없이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군인 맥베스. 그러나 개선하던 그의 앞에 나타난 새 마녀와 훗날 왕이 되리라는 예언은 숨겨져 있던 맥베스의 야옥을 끌어냅니다. 권력욕으로 인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자신도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비극을 맞게 되는 스코틀랜드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욕심이란 예나 지금이나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로는 덩컨 왕은 스코틀랜드 국왕이며 맥베스의 성으로 초대받아 자는 동안 살해됩니다. 멜컴은 덩컨 왕의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살해되자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잉글랜드에서 도망치지만 다시 돌아와 맥베스를 물리치고 왕위를 되찾습니다. 맥베스는 고귀한 전사이자 글래미스 영주 덩컨 왕을 죽이고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마녀가 예언한 대로 맥더프에게 살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벤코우는 맥베스의 절친한 친구이며 맥더프는 파이프의 영주이자 덩컨 왕의 충실한 조력자입니다. 마녀들은 맥베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마녀들, 맥베스에게 왕위와 목숨을 빼앗길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던 맥베스는 새 마녀를 만나 장차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고 그의 동료 벤코우는 그 자손들이 왕이 된다는 예언을 듣고 벤코우는 무시했지만 맥베스는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돌아온 맥베스는 아내와 음모를 꾸며 덩컨 왕을 시해하고 왕자인 말콤이 도망해 맥베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덩컨 왕의 시종들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레드 맥베스는 그들을 취하게 만든 것이 나를 대담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잠잠케 한 것이 내게 불을 놓았다고 합니다.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을 떠올리며 암살자를 보내 벤코우와 그의 자녀를 죽이려 하지만 벤코우만 죽이고 플리언스는 놓치고 맙니다. 불안한 맥베스는 마녀들을 다시 찾아 여자가 낳지 않은 자에게 목숨을 잃은 것이나 버남숲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해를 입지 않는다는 예언을 듣습니다. 또한 마녀들은 파이프 영주 맥더프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맥베스는 맥더프의 가족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말콤 왕자와 맥더프의 군대는 나뭇가지를 잘라 위장하고 버남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맥베스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맥더프는 자신이 재앙절개로 태어난 자임을 밝히며 맥베스를 죽입니다. 말콤이 왕위에 올라 스코틀랜드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 죽기를 바라는 맥베스는 지쳐가는 태양을 느끼노라.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기를 바라노라. 경종을 울려라.
바람아 불어라. 폭풍이여 오라. 적어도 우리는 갑옷을 입는 채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맥베스를 요약하자면 사약한 마녀들의 꾀에 빠진 맥베스 장군이 아내와 함께 왕을 죽인 대가로 비참하고 가련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경계하고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가져야 하며 권력과 욕망은 인간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유명한 명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잊을 수밖에 없다. 지난 일은 지나간 일이다. 아름다운 것은 추악하고 추악한 것은 아름답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햄릿의 비극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숙부인 클로디우스의 야망인가요? 아니면 햄릿의 오해인가요? 아니면 어머니의 부도덕한 문제인가요? 여러분, 햄릿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클로디우스는 이제 전형적인 악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로디우스만의 잘못일까요? 오히려 클로디우스를 죽이려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천국을 가는 것을 싫어한 햄릿의 잘못이 더 클까요? 어머니의 처세가 가장 문제였을까요? 관점에 따라 각자 다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하에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아내를 죽인 오셀로의 잘못이 더 큰가요? 상관에게 개교로 거짓말을 한 이아고의 잘못이 더 클까요? 이아고는 전형적인 악인이지만 그 상관인 오셀로도 그런 부하를 분별하지 못한 잘못이 적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 되고자 했던 맥베스의 야망은 잘못된 것일까요? 야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이 비극의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꿈이 점차 구체화되자 맥베스는 야망에 눈이 멀어갔습니다. 제3자가 보기엔 분명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인데 스스로만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리어 왕의 막내딸인 코델리아가 저는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옳은 소리를 한 것이 효녀의 정답일까요? 아니면 팩트 폭행을 한 불효녀일까요? 냉정하게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리어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볼 수 있는 부모님의 재산권 상속 문제로 다툰 자식들이 서로 증오하고 결국 또 뿔뿔이 흩어지는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인간을 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된 작품이 바로 리어왕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이 가진 것에 시기 질투하며 그것을 빼앗아 오기 위한 행동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말보다 달콤한 말을 더 좋아하며 이를 통해 사랑의 정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또 욕심을 부르기에 끝이 없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해 이정표를 세우려고 하니 한편으로는 인간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리어왕 작품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토록 울분짖는 것은 거대한 바보들의 무대에 서는 것이 너무 서글프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상으로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 과정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윤순정 교수님께서 과학 분야 혈액순환의 원리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